Well, the IRGC has named 18 American companies as legitimate targets due to their involvement in terrorist operations, killing citizens. It said American ICT and AI companies are the main institutions designing and tracking targets. The Iranian government threatened a bunch of U.S. companies today in the region, including Google, Apple. With what? What did they threaten them with? BB guns? Or? 트럼프 대통령은 저 질문을 했더니 뭐 비비탄으로 공격할 거냐 상당히 이란의 전력을 조롱하는 발언으로 응수를 했는데요. 일단 이란의 예고는 이겁니다. 정확하게 시간까지 못 박았는데 1일 오후 5시 한국 시간으로 좀 바꿔보면 내일 새벽 1시 30분부터 파괴를 각오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전제 조건은 이란 주요 인사들을 암살할 경우다라고 못 받기는 했는데요. 송영훈 대변인님,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구체적으로 좀 예고를 한 거라서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지금 미국과 이란은 말로 하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냉정하게 객관적 상황을 보면은 미국이 이란 본토에 들어가서 지상전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지키기 위해서 섬에 상륙해서 계속 장악하는 것을 원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살펴봤듯이 헤그세스 장관은 폭탄으로 협상하겠다라고 하고 항공모함을 이란 쪽으로 계속 보내고 이런 시그널들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란은 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전 세계 에너지 운송에 목줄을 쥐는 것이 전략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빅테크 기업을 공격하겠다는 일종의 협박 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테슬라까지 줄줄이 열거를 한 것인데요. 이것이 막상 현실화되기는 당장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뭔가 더 구체적인 공격을 한다면은 우리는 그런 것에 나설 수 있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이면에서는 뭔가 치열하게 협상을 위한 수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란은 이렇게 미국의 어떤 이제 중동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위협도 했지만요. 이런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인간 방패를 꾸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오와 열을 맞춘 군인들이 광장을 저렇게 가득 메운 모습입니다. 영상을 좀 살펴보면 상당히 작은 사람이 보이잖아요. 여군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도 동원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만 대군을 지금 양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영종 센터장님. 네. 탄약 상자로 관을 만들어 두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로 공개한 영상일까요? 이제 결사항전의 어떤 그런 결의를 좀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 전쟁에서 초기에는 일방적으로 당했던 입장에서 이제 트럼프를 좀 괴롭힐 수 있는 상황, 전쟁 종전과 관련해서 서로 협상을 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넘어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61만 명 규모인 이란의 정규군과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 이 규모를 나머지 이제 40만을 좀 민간 병력까지 더 모아서 우리 100만이 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려는 것 같고요. 이게 이란 내부의 잔파다라 불리는 이런 동원 캠페인입니다. 지금 저게. 그래서 이게 생명과 희생 이 두 말을 합쳐가지고 기꺼이 우리의 생명을 신체를 바칠 이런 결의가 돼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이제 인간 방패식으로 좀 선언을 하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제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너무 어린 아이들이 포함돼 있어서 정말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비극적으로 갈 수 있나 이런 거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이란은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33일 내내 항전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ما سالیان ساله منتظر یه همچین روزی هستیم و آمادگی 100% داریم. بیاید از جعبه مهمات‌های خودمون تابوت‌هایی درست کردیم که شما را در همین خاک دفن خواهیم کرد. 네, 도열에 있던 사이에서는 이제 결사항전이라는 머리띠를 착용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과 아이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엄 실장님, 근데 이게 너무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내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전쟁터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여성과 어린아이 같은 어떤 약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런 사람들까지 어떤 군대 대열안에다가 포함했다는 것은 그 조직이 그 국가가 여기서는 이란이 되겠죠. 이란이 이젠 거의 끝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증해 주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국방력이 튼튼하고 군인과 무기가 많이 있다라면 자기들의 정규군을 보여줘야 되고 그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려주는 게 당연한 것인데 예. 군인이 아닌 사람들까지 저렇게 군인 대열에다 세워놓고 이들이 마치 목숨 바쳐 싸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이란의 내부 상황이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은 거의 이제 마지막 순간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란이 방어의 단계를 세워놨겠지만 거의 마지막 단계에 나올 수 있는 최후의 선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시점을 언급했습니다만 지상전 투입 가능성에 대비해서 중동 지역에 미군들도 5만 명 넘게 배치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서도 특수 정예부대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른바 살인병기라고 부르는 부대들이라고 합니다. 해군 특수부대라든지 혁명수비대 안에서도 엘리트들만 모여있는 사베린이라는 유닛 조직이 있고요. 노헤드라는 이제 특수여단 도 있다고 하는데 엄 실장님, 이게 대체 어떤 부대들인 건가요? 지금 미국의 병력들이 그 이란 주변으로 배치되고 있는데 82 공수사단, 해병 이런 병력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미군의 82 공수사단이나 또는 30일 해병기동 원정대처럼 그런 부대와 맞상대할 수 있는 특수부대를 이렇게 노출을 시킨 것이죠. 저거는 어떻게 보면 그 미국이 어떤 여러 가지 압박 전술에 이란이 약간 넘어간 듯한 느낌도 드는데요. 미국의 특수부대들이 공격하는 것은 이란의 모든 지상을 대상으로 점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지역을 빠르게 치고 빠지는 그런 전술을 한다는 것인데 이란의 전 특수부대들은 이란의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면 결국 미국이 어느 시점에 어떤 장소를 아주 기습적으로 공격하느냐가 특수부대들의 기본적인 그 작전 형태인데 예. 이란이 저런 여러 부대를 공개한다고 해서 미국이 그런 기습적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그냥 이란도 우리도 특수부대가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뿐이지 실제 이란이 미국의 어떤 기습적인 공격을 방어하는 그런 그 대비태세 측면에서는 특별한 그 군사적 의미는 적어 보입니다. 우리도 맞대응할 수 있는 부대가 있다, 이런 정도로 좀 알리는 용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란 혁명수비대는 강경파다 보니까 계속해서 항전 의지를 강조를 하지만 앞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협상 의지를 좀 밝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그래픽을 좀 보여드리면요. 침략 중단처럼 필수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우리가 종전 선언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가지 역제안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보장이 될 경우에는 종전할 의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밝힌 겁니다. 이영종 센터장님, 네. 강경파랑 또 협상파의 입장이 좀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전략일까요? 당초에는 우리가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좀 온건하게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겠다 이랬는데 갈리바프가 요즘 좀 상당하게 강경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죠. 그 대신에 이제 대통령과 또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나서가지고 지금 좀 종전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한 달 이상 넘어가면서 이란도 사실 겉으로는 저렇게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엄청난 손상을 많이 입었죠. 최고 지도자가 참수당하고 예. 그 뒤에 지휘관들이 다 이제 속속 또 제거되면서 지금 사실 이란 대통령이나 외무장관도 엄청 신변상의 불안함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을 거고요. 예. 항복할 사람이 없다 이런 정도로 지금 지휘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란도 지금 트럼프의 어떤 그런 과도한 요구 조건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적절한 채널을 가동하면서 그게 여러 가지 제3국에서의 지금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협상도 진행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공격도 지속되는 가운데서요. 이런 모습이 좀 포착이 된 것 같습니다. 미국 국적의 한 여성 기자가 이라크에서 납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그 영상이 공개가 된 건데요. 추격 과정에서 차량 한 대가 전복이 되면서 용의자 1명이 붙잡혔고 또 피해자는 다른 차량으로 옮겨진 뒤에 달아난 것으로 파악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납치가 추정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의심을 받는 단체가 하나가 있는데요. 친이란 이라크 민병대인 헤즈볼라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이런 현지 보도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엄 실장님, 이게 만약에 미국 국적의 여기자를 납치한 게 실제로 친이란 단체라고 하면 이것도 좀 외교적으로 문제가 커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전쟁터에서 무장하지 않은 뭐 언론인이나 또는 뭐 여성을 납치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전쟁 범죄 수준으로 매우 그것은 지탄받아야 될 행위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만약 저런 납치 행위가 이라크에 있는 헤즈볼라 세력 자체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란과의 어떤 그 연결성을 가지고 진행됐다든지 또는 이란을 지지하는 그 세력들이 현재의 상태를 뭐 어떻게 보면 또 휴전으로 갈 수도 있는 지금의 분위기를 깨트리기 위해서 미국 기자들을 납치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기자를 납치해서 뭔가 그 다음에 뭔가를 하려는 것은 사실 납치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인질로 잡았다가 석방하거나 또는 인질에 대해서 어떤 그 물리적 그 피해를 주거나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현재 이란과 미국 또는 이스라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전혀 그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납치라 보여지고 저런 것들은 그냥 친이란의 여러 그 따르는 추종하는 세력들이 그 돌발적으로 그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건 만약 저것이 더 진행이 돼가지고 그 기자에게 어떤 그 피해가 생긴다라면 아마 미국으로서는 그 피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합당한 보복 작전을 펼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은 이라크 내 저런 친이란 세력들에게 또 다른 굉장히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빨리 저 기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전 세계 귀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دکتر علی لاریجانی دبیر دلاور شجاع و سرافراز شورای عالی امنیت ملی به شهادت رسید. به اطلاعیه دبیرخانه شورای عالی امنیت ملی در این زمینه توجه فرمایید. ملت عزیز و سربلند ایران بنده خدا به خدا پیوست. 자, 앞서 다뤄봤지만요. 이란의 2인자이자 안보 수장이 사망을 하면서 이란 그야말로 지금 혼돈 상태에 빠졌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서 더더욱 지금 결사항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 김덕일 위원, 이란이 받은 지금 충격이 어느 정도예요? 제가 봤을 땐 좀 상당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라리자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이란 체제에서 최고 국가안보회의 의장을 좀 맡고 있죠.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두 번째 또 맡고 있는 거라서 외교 안보 라인에서는 이제 최고 책임자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혁명수비대 출신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사라지고 난 다음에 사실상 이 사람이 전시 체제에서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이 지도부를 이끌고 있는데 이란이 지금 전시 체제 비상 시국에서 이러한 거물이 좀 사라졌다는 점에 대해서 엄청난 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거물이 사라졌다. 자, 이렇게 2인자가 사망하고 여기에 혁명수비대 산하의 바시드 민병대 수장까지 공습으로 사망하면서 이란은요 대놓고 이렇게 복수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란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용감한 순교자들의 피를 손에 묻힌 테러 범죄자들에게 가혹한 복수가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 이란인데 얼마 전에 이란이요 이것까지 처음 꺼내들면서 확전을 시사하기로 했습니다. 거대한 굉음을 내며 발사되는 미사일. 발사대 뒤쪽으로 거대한 흑폭풍을 일으키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이란이 이번 전쟁 중 이스라엘을 향해 처음 쐈다며 공개한 탄도미사일 세질의 발사 모습입니다. 자, 이정 교수님, 보면은 지금 세질 미사일 발사되는 거 저희가 보여드렸거든요. 저 정도까지 하고 지금 이란 대체 어디까지 가겠다는 겁니까? 이란은 지금 현재 사실은 지금 결사항전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지금 어떤 공격을 받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장거리 전략 무기를 실전에 이제 투입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전까지 사용했던 무기보다 더욱더 강력한 지금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이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항복해라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대응이 되겠죠. 우리는 항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더욱더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한 사거리가 2,5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저 괴물 미사일까지 공개를 한 건데
이영조 센터장. 네. 이란이 버틸수록,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버틸수록 전황이 이렇게 길어질수록 좀 우리가 유리하다, 이런 계산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트럼프의 호르무즈 해협 연대. 예. 이게 지금 사실상 무산됐지 않습니까? 관련국들이 지금 주저하거나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믿었던 나토마저도 이거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거기 때문에 나토 협정 5조에 따른 그 공격당했을 때 회원국을 돕는다,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어떤 그냥 세계 유류 확보전 이 차원에서 에너지 관련한 위기가 있던 게 이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소비자들한테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갤런당 지금 휘발유 가격이 4달러 이상 되는, 거의 우리 이번 위기 전에 우리 시세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원래는 사실 미국 휘발유 가격이면 우리보다 한 절반이나 3분의 1 가격 수준이래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은 거의 휘발유가 필수품이고 차량이 필수품인 미국의 소비자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여기에다가 반미, 반이스라엘 연대가 지금 결집하는 이런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나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지금 보면 사실 당초 트럼프는 이제 4주 목표를 제시했지만 거의 이제 3주 가까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거는 이란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란 내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란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 머리를 잘라도 쓰러지지 않는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지도부가 괴멸되기 좀 쉽지 않다, 이 얘기거든요. 그게 좀 이란 지도부만의 독특한 구성 때문이라는데, 이게 이란 헌법과 좀 상관이 있다고요? 이란은 일단은 그 이제 국가입니다.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헌법 체계가 굉장히 잘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헌법 체계에 근거를 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도 이제 하메네이가 순교를 하고 나서도 정상적으로 이란은 계속해서 작동을 해왔고 또 바로 또 이란이 미국에게 대응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헌법에 근거를 해서 이제 그런 것이 작동했는데, 예를 들면은 헌법 111조에 보면은 이제 최고 지도자 유고시에 관련된 그런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대통령, 그리고 사법부 수장이라든지 또 헌법수호위원회라는 그 헌법 기관이 있거든요, 이란에. 이거군요. 거기에서의 그런 그 헌법수호위원회 소속의 이슬람 법학자, 이렇게 3인의 이런 비상위원회가 이제 그런 최고 지도자 역할을 임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지금 이란 헌법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지금까지도 이제 작동이 되고, 그 이후에 또 이런 헌법에 따라서 이제 최고 지도자가 선출이 되는 것이죠. 아예 헌법에 저렇게 명시가 되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모스타바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일단 지금 최고 지도자를 맡고 있는 건 모스타바인데, 사실 이영종 센터장, 지금 미국이 현상금까지 막 내걸 정도라고 하고, 또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 그 러시아 푸틴의 그 비밀 관저 여기에 지금 모스타바가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요. 워낙 지금 행방이 묘연하니까 이 정도면 러시아가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리를 부상을 입었다, 뭐 얼굴이 훼손됐다, 이렇게 되니까 아마 수술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스타파가 사실 후계자가 되는 과정에서도 지금 폭사당했다는 라리자닌이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했었잖아요. 근데 강경파, 민병대 쪽에서 이제 혁명수비대 쪽에서 밀어서 된 이런 상황인데, 아직 권력 장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이 전시 상황에서 본인이 러시아로 간다? 이거는 뭐 러시아에 있다 보면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된 이란에 대한 어떤 권력 행사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란 지역에 지금 꽁꽁 숨어 있을 텐데 아마 라리자니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모스타바의 그 수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탐색의 어떤 그 촉이 거기에 더 맞춰질 것 같습니다. 김덕일 박사. 중동 전문가시니까 모스타바 혹시 어디 있는지 좀 취재가 되셨나요? 모스타바가 어딘지는 아직까지 제보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좀 상당히 지금 제가 봤을 때 지역도 지역이지만 상태가 어떤지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좀 뭐랄까 좀 대독을 하고 있고 본인의 육성을 좀 들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얼굴을 빨리 좀 드러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 보도들은 뭐라 그래요? 지금 러시아에 있는
그런 보도들도 있잖아요. 러시아 보도는 이제 되게 이제 쿠웨이트 언론을 통해서 일단 그것이 예. 보도가 됐는데 뭐 가능성이 있다면 예전에 뭐 바샤르 알 아사드라는 시리아의 독재자도 일단 모스크바로 지금 현재 이제 정권이 붕괴되는 게 가고 있으니까 모스크바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안전한 독재자들에게 안전한 지대라고 인식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주환 교수님, 우리가 이제 머리를 잘라도 쓰러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미국이 모스타바 또 제거 작전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밑에 아까 헌법 말씀해주신 그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럼 또 금방 또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겠군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기반을 갖춰져 있는 나라이거든요, 이란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이 이런 다층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요새 언론에 많이 나오는 최고 지도자, 예.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이란이 신정 체제를 지금 이렇게 추구하고 있지만 또 이제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선출 권력이 있어요. 선출 권력은 우리가 지금 현재 마수드 페제슈키안이 대통령이잖아요. 이제 그런 대통령이라든지 의회 이런 것들은 국민이 직접 이제 선출로 뽑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층 구조인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죠. IRGC라고 하는 이제 네. 이슬람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도 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IRGC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군사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예.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정치라든지 경제, 사회 이런 면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는 이제 권력 집단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층적 시스템으로 이란이 잘 지금 갖춰져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뭐 수뇌부를 제거한다고 해서 이란이 금방 이렇게 와해되거나 지금 그러지 않는 것이죠. 근데 게다가 이란이 사실 이스라엘이랑 이번에 처음 치른 게 아니에요. 전쟁이 작년에도 한 12일 정도 전쟁을 치렀는데 이때 이미 이런 지도부 제거 공격에 이란이 굉장한 대비를 해왔다고 해요. 이란은 아마 그 전부터 해서 12일 전쟁이라는 또 예. 전쟁을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해가지고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이제 이란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가 그렇게 순교를 하고 나서도 이란이 바로 반경을 이제 하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보면은 작동 체계가 잘 이제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란은 기본적으로 지금 군사 시설이 예. 분산화가 돼 있고 또 지하화가 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집중 타격한다고 이란의 군사 시설이 지금 붕괴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하메네이 본인도 이제 본인의 순교를 좀 염두에 두고 이런 네. 그 이후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란의 지도부에서는 그 이후의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층적 시스템이고 또 이런 헌법까지 있으니까 이란의 어느 한 명, 최고 지도자 한 명이 사라진다고 해서 무너지는 구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김덕일 박사,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뭐 바로바로 선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 결속, 특히 이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누가 최고 지도자가 선출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시스템상으로 이제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승진해서 올라가면 되는데 저 같으면 이제 승진하는 게 좀 두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어떤 이 엄청나게 이제 뛰어난 자질을 가진 사람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 공백을 메우는 거는 시스템으로 임명된다고 해도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은 이란의 혁명 수비대 안에 쿠두스 군이라고 사령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세미 솔레이만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네네. 엄청난 카리스마를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뭐 사진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카리스마 있고 뭐 현장형 지휘관이고 엄청난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사람인데 그 드론 공격으로 죽었어요.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해서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사람은 요번에 죽은 사람이고 훨씬 더 이제 카리스마 있게 생긴 사람이 있는데 예.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임명된 사람이 이제 에스마일 간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됐어요. 물론 성격의 차이고 내성적이긴 하고 그동안에 이란의 대리 조직들이 많이 이제 약화된 걸 봤는데 이 사람 상당히 내성적이고 거의 상당히 그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무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분도 있고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은 많은 폭격을 당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데 꼭 이 사람은 살아서 나와요. 그래서 한간에는 이 사람이 혹시 그 이스라엘 스파이가 아니냐. 그럴 정도로 거의 불사조에 가까운 인물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좀 행방이 또 묘연해서 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스타바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은 모스타바가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일부러 남겨뒀다? 그런 인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스타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왜 남겨뒀냐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뭐 라리자니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접촉할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본인이 달인이라 생각하니까 뭐 우리로 치면 비유를 들자면 식당의 종업원이 아니라 직접 사장이 나와서 직접 얘기하자는 식으로 해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라. 대리인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취지로다가 아마 이렇게 남겨뒀다는 얘기까지 나온 게 아닌가 생각하고 봅니다. 자, 이렇게 이란의 괴멸이 쉽지 않은 이유, 모스타바와 또 이란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번 저희가 쭉 짚어봤는데 두 번째 이유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난 현지 시각 9일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요. 자, 이스라엘과 주변 걸프국을 겨냥해서 우리가 대규모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면서 공개를 한 겁니다. 작전명은 하메네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모스타파 선출 이후에 모스타바에게 바치는 군사 작전이라고 발표를 한 거죠. 자, 이란의 한 국영 방송도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저렇게 당신의 명령에 따라 사이드 모스타바라는 문구가 적힌 미사일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란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앞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이란 항전의 핵, 바로 혁명수비대가 지금의 항전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영종 센터장. 네. 이 혁명수비대라는 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단순한 그냥 군대 조직이 아니라 거의 뭐 정부 위의 정부 수준이라고 해요. 그렇죠. 군산복합체라는 얘기가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군산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신정체제인 정치까지 결합이 돼 있는 정말 뭐 이란 정권을 움직이면 핵심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은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중동은 공격하지 않겠다 우방국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곧바로 이란 혁명수비대가 공격을 개시할 정도로 정말 뭐 대통령 말 알기를 우습게 하는 이런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데다가 이제 모즈타바가 어릴 때 바로 이 혁명수비대에 복무했던 경험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네, 모즈타바가 이 79년에 팔레비 왕조, 친미 왕조를 무너뜨리면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그 국영 기업들을 다 이제 넘겨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를 지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혁명수비대의 든든한 그 돈줄, 거기에다 예. 이제 오일머니까지 결합이 돼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을 이제 지지하는 중동의 각종 세력들이나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그런 막대한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들의 편으로 이렇게 끌어넣는데도 지금 성공해 있는 상황이죠. 이정 교수님, 이 정도면은 이란 사람들이 인식하는 혁명수비대도 보통이 아닐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정도의 위력을 좀 보여주는 사례 좀 이런 게 있습니까? 실제로 IRGC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에서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 이제 사례를 이야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전시 상황이고 그 이 군 통수권이 대통령한테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마수드 페제시키안이 어떤 이제 발언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큰 영향력이 군부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당시 상황은 이제 그게 과도위원회였잖아요. 이제 그 과도위원회 3인 중에 한 명이 페제시키안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력은 있었을지 모르나 그래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군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행정부의 그런 어떤 명령 체계를 따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IRGC는 굉장히 그런 최고 지도자의 직속 이제 기관으로서 이제 좀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제 이란의 여러 대통령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통령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사실 이란의 외교 정책이 또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건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됐냐에 따라서 사실은 외교 정책이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좀 언급하고 싶은 대통령은 이제 하산 루하니라는 대통령인데 이 하산 루하니 때 사실은 JCPOA가 이제 타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산 루하니라는 인물은 이제 약간 온건파로 좀 분류가 됩니다. 온건파로 분류가 되고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좀 추진했던 대통령이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을 또 하메네이가 좀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핵협상 창구도 그 전에 국가안보 최고회의에서 이제 이란의 외교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잘해서 핵협상이 됐는데, 그래서 2015년에 JCPOA가 이제 타결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IRGC도 거기에 맞춰서 좀 제스처를 취해 주어야 하는데, 이제 혁명수비대도. 근데 이 혁명수비대가 탄도미사일 개발 실험을 이제 강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굉장한 이제 좀 긴장감이 조성됐던 그런 이제 과거의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그런 행정부랑 발을 맞춰 나가다기보다는 자신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행정부와 마찰을 빚더라도 자신들이 할 건 한다. 그런 이제 영향력을 보여줬던 사례인 것이죠. 뜻과는 다르게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정부 위의 정부네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이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건데, 특히 이번에 주목을 받았던 게 이 모스타바. 모스타바를 안 친 것도 혁명수비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거의 뭐 이란판 왕자의 게임 수준으로 권력 다툼이 있었다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선출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공식 발표 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었는데 역시나 그 안에서 이제 파벌 투쟁이 있었던 걸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온건파라고 분류되는 사람들, 라리자니도 뭐 보수파지만 굳이 분류하자면 온건파라고 한다면 로하니, 아까 그 미국과 핵 합의를 이끌었던 로하니 대통령, 그다음에
호메이니 일대 최고주다 손자를 밀었는데 오히려 혁명수비대라든가 이쪽에 밀었더니 모스타바인데 모스타바는 결격 사유가 일단 정통성이 부족하고 학문적 급이 높지가 않고 그다음에 세습이라는 단점이 있었죠. 공화국인데 그런 점이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혁명수비대의 어떤 입김이 크게 작용해서 정치적 임명이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작용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메네이가 또 이렇게 폭사당한 것이 어떤 명분이 돼서 오히려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세습까지 이어졌는데 여기에는 아마도 혁명수비대 강경파들의 어떤 입김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지금 현재 모스타바로 갈까지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금 이란과의 전쟁을 끌고 있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끌고 있는 이 세력이 바로 혁명수비대인데 이 혁명수비대가 지금 총 병력 규모만 19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게 그냥 혁명수비대 규모만 그렇지 혁명수비대를 따르는 그림자 세력들까지 더하면 이게 어마어마하다 그러던데요. 그렇죠. 이란이 인구가 9천만 명 정도 되는데 정규군 병력이 61만 명입니다. 그중에서 61만 명? 이제 3분의 1 정도가 이슬람 혁명수비대 정예군인 거고요. 거기에 그 꾸두스 군인이 이런 아주 정예군인 부대들이 또 있지만 그 60만 외에 또 비정규 민병대 역할하는 바시즈라는 병력이 60만 정도 더 있습니다. 바시즈. 근데 이 60만은 사실 군복을 입고 정규 군을 복무하는 게 아니라 유사시에 대비해서 사회 곳곳에 퍼져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로 치면 민방위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 슈퍼마켓 아저씨 아니면 저기 야채 파는 상인들, 이발소의 면도사 이런 분들이 평소에는 그냥 일반 국민인 것처럼 활동하면서 비밀 경찰 역할을 하다가 유사시에 이제 동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2월 28일 날 이란에서 발생했던 반정부 시위 때문에 3만 명이 숨졌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유혈 진압을 주도하고 거기에서 정보를 얻고 시위자들을 억압하고 이랬던 것도 이 바시즈고요. 그래요. 지금 현재 이란 내에서는 이 바시즈가 동원돼 가지고 대대적인 간첩 색출 작전, 반역자를 찾아라 해서 500명을 검거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핸드폰 같은 거를 그냥 불신 검문을 해가지고 거기에 전쟁 관련한 사진이 있거나 이러면 내통했다 그러고 차량도 수색하고 이런 무자비하게 진짜 무법천지를 이렇게 휘두를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죠. 아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숫자도 한 60만 명이 넘는다 그러고 이게 거의 점조직처럼 마을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으면 김덕일 박사.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란 지도부를 붕괴시키려고 해도 누구 한 명 어디 그냥 거점 하나 제거한다고 그래서 이게 붕괴될 일은 아니어 보여요. 그렇죠. 이제 동네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직장 하나하나, 우리 예비군 조직처럼 거기 하나씩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하나를 이제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정밀 타격하는 수는 가고 있습니다만 그게 언제까지 그걸 그렇게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고 그것이 만약에 지난번 같이 시민 봉기로 이끌어질 수 있을 것인가는 조금 상당히 좀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합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정밀 타격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자, 이번 전쟁을 이끌고 있는 그 혁명 수비대 지금 전면에서 사실 나서고 있거든요. 일단 영상부터 한번 확인해 보죠. 두바이에서는 랜드마크인 부르즈 알 아랍 호텔 외벽에 이란 공습 드론 파편이 부딪혀 큰 불이 났습니다. 검은 드론이 맹렬히 날아가 도시 중심에 떨어져 폭발하고 고급 거주지인 판메이라에서도 미사일 파편에 화재가 났습니다. 고층 건물 외벽을 드론이 강타하자 큰 폭발과 함께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بیاید از جعبه مهمات‌های خودمون تابوت‌هایی درست کردیم که شما را در همین خاک دفن خواهیم کرد. 자, 결국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장에서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되는 거는 바로 혁명 수비대이고 이게 이제 광범위한 산하 조직들의 숫자까지 어마어마하니까 붕괴가 쉽지 않다는 건데 이주환 교수님, 이 정도면은 트럼프 입장에서 상당히 골치가 아프겠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이번 전쟁을 보면서 이제 이란은 기본적으로 종교 사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일단 종교 사회가 아니고 국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것은 이제 그들은 이슬람이라는 그 사상을 깔고 있고 이란 같은 경우는 시아파의 종주국이잖아요. 그래서 시아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680년에 있었던 카르발라 창극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호세인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호세인이라는 인물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손자이거든요. 근데 이 손자인데 이분이 가지고 데리고 있었던 동행했던 그 사람 수가 72명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 72명으로 이제 상대편에 이제 야지드라는 그 당시에 이제 우마이야 왕조였는데 이 야지드 군대를 상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 72명 호세인을 포함해서 모두 다 이제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이게 시아파의 저항의 상징이고 지금까지도 이런 정신을 기리는 게 아슈라입니다. 그래서 언론에 많이 아슈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뭐 자해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호세인의 죽음을 굉장히 이제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란 국민들이 떠올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그 제국주의에 그 맞서가지고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란 사람들이 항복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오히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면 할수록 더 항전을 하고 지금 더 저항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미국이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군사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을 좀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혁명 수비대까지 짚어봤다면 이란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굉음과 함께 선박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가 바다와 하늘을 뒤덮고 선체 아래쪽엔 커다란 구멍까지 뚫렸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의 선원들은 급히 구조보트에 몸을 싣고 빠져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태국 화물선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که با گسترش جنگ در منطقه اعلام کردیم منتظر بشکه‌ای $200 باشید چون قیمت نفت تابع امنیت در منطقه است که منشأ ناامنی شما هستید. 자, 바로 이란이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일 겁니다. 자, 이정 교수님. 거의 그냥 개전 초기부터 그러면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봉쇄해서 판세를 우리한테 어떻게 끌고 올지 이거 다 작전을 짜놨을까요, 이란이? 제가 그것까지는 좀 대답할 수는 좀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어느 정도 이란은 이 전쟁이 있기 이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오긴 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세계 에너지 공급의 동맥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해상 수송로죠. 그래서 이란이 어떤 글로벌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전략적 어떤 그런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란이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더라도 이런 위험만 가하더라도 굉장히 뭐 국제 유가가 상승한다든지 뭐 또 뭐 보험료, 해운비 이런 것들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수송로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항상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위협을 통하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지금 실제로 약간 봉쇄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전략을 과거부터 어떤 식으로 할지를 수립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중 박사. 이란이 이렇게 호르무즈를 쥐었다 풀었다 하기 때문에 이란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란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트럼프 대통령도 충분히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이제 중부사령부라든가 합참으로부터 이제 보고를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이제 봉쇄에 가까운 거죠. 선별적으로 통화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 약간 순서를 좀 헷갈린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아마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마지막 카드로 썼을 거라 생각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세게 나올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준비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란이 이거는 정말 마지막 갔을 때 휴전까지 간다면 그 직전에 제가 봤을 때 마지막 카드라고 쓸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빨리 좀 내민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도 약간 좀 당황하는 기색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란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 이유도 저희가 쭉 짚어봤는데 이정 교수님, 이란이 이제 무슨 카드 꺼내야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워낙에 이란은 예측 불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중동의 전문가들이 이란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어떤 정책을 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빗나갔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외교 정책뿐만이 아니고 뭐 이란의 국내 정치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쉽게 예단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이란은 지금 이 미국과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사실은 그 전에 12일 전쟁도 미국과의 핵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격을 당한 것이거든요. 그런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번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도 대비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중 박사 생각 어떠십니까? 이란 같은 경우인데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에는 이제 역효과도 있죠. 왜냐하면 이란 같은 경우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생필품이라든가 의약품을 이제 공급받아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국민들도 상당히 이제 생활이 고통스러워질 겁니다. 작년에도 민생 때문에 엄청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이란 역시도 오래 장기전으로 끌고 가기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빨리 절충점을 찾아서 전쟁을 종식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 이란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저희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